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9월의 시험본 물류 2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풀어볼 텐데 1번이 좀 어렵게 나왔죠? RPA의 도입 사례를 물어봤는데 적용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추가된 부분에 보시면 RPA 적용 단계는 3단계로 구분이 되죠.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활용, 인지 자동화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는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고요. 정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수출하고 자연어로 처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인지 자동화는 프로세스를 스스로 자동화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력서 PDF에 이름, 학력, 자격증은 자동 추출 후에 인사 모듈에 등록하겠다. 영수증 이미지에서 자동 인식해 전표로 전환하겠다. 여기 두 번째 부분에 포인트가 있죠. 이미지에서, 즉 이미지 텍스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자연어 처리로 해서 기능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설비표에서 이미지, 그죠? 추출하겠다. 고객 메일이나 채팅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인식해서 배송 정보를 자동으로 수정하겠다. 자, 지금 보면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활용에 대한 내용이다.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예를 들어서 나온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는 오히려 쉬운 문제였다. 2번은 제품 공정, 생산 설비와 공장에 대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통합 시스템이며 제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 설계 및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이건 정의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 부른다.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문제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라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규범의 5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8년 9월에 경제 포럼에서 인공지능 규범의 5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5개 원칙을 보시면 1번 인류 공동이익과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된다. 2번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된다. 3번 개인, 가족, 사회 데이터 관리 또는 개인정보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건데 3번에 보시면 감소시켜야 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4번은 모든 시민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마지막이 지금 4번 지문에 있는 거죠. 인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 힘을 인공지능에 절대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지수평활법 문제인데요. 우선은 8월의 예측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8월 예측치를 구하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이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AT는 실제 전기 실제 판매량, 전기 예측치입니다. 그러면 8월 걸 구하기 때문에 7월 걸 먼저 넣어서 구하시면 되겠죠. 7월 걸 넣어서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430개가 나옵니다. 예측치가 430개가 나오면 8월에 예측치가 나왔으니까 다시 9월 걸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58개가 나오죠. 458개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구하는 건 맨날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구해 보시면 돼요, 직접.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28개만큼 뭐 했다? 증가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제가 좀 강조를 했었어요. 판매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을 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여기서 보시면 품질 개선은 어디 거예요? 품질 개선은 중기죠. 중기에 해당이 되고요. 신시장 개척은 얘가 장기죠. 이렇게 소거용 문제라고 하는데 우선은 기억은 아웃이에요. 그럼 기억 아웃,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은 2번입니다. 더 이상 보지 않고도 끝난 거예요. 왜? 디귿이 나왔으니까. 신제품 개발은 어디 거예요? 그렇죠. 장기죠. 판매 경로 강화, 장기입니다. 구체적인 판매 할당은 단기죠.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정리 한번 해주시라. 암기해 주시면 게 좋습니다. 자, 7번은 별표 치시고요. 우리 손익분기점은 매번 구하는 거죠. 자, Q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70만원 나누기 판매가 600원에서 얼마를 빼주겠다? 450원을 빼주겠다. 그럼 얘가 Q가 나오죠. 이 Q를 구하는 거죠. X 매출량을 구하면 18,000개가 나와요. 18,000개가 나온다. 여기다 뭘 해라? 그렇죠. 판매가를 곱해라. 600원을 곱해라. 그러면 그죠. 1,080만원이 나오겠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외적인 요인 중에서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에 대한 절대치.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거를 가격 탄력성이라 부르죠. 가격 탄력성이라 부르고 이건 무슨 내용이다? 그죠? 고객 수요에 대한 내용이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짧은 문제긴 한데 좋은 문제였어요. 9번 가격 유지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KPC는 제품 A 가격 유지를 위해 도매업체와 계약 시 일정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해당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주는 조건을 적용했다. 리베이트 전략으로 관습에 따라 리베이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도매업체와 계약 시 일정 판매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비율을 환급해줬다 했죠. 그럼 1번 맞네요. 왜냐하면 리베이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쵸? 리베이트 전략으로 도매업체의 판매 전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후 환급 방식, 리베이트 전략은 판매 전 할인 방식이 아니라 판매 후 환급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틀렸고요. 비가격 경쟁에 의한 전략으로 도매업체의 마진을 보장하며 유통단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격 경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품질, 광고,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 틀린 내용.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로 제품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가격 유지하는 방식이다. 지금 이 내용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리베이트가 나왔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10번 대금외소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KPC는 최근 매출 채권 회수율이 저조하여 거래처별 외상 매출 채권 잔액과 외상 매출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회계팀은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잔액 및 거래처별 매출 현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라는 거죠. 회수기간을 단축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지금 여기서 회수기간을 단축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음기간에 대한 단축, 현금 회수 비율 증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잔액 및 거래처 점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번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수기간 단축, 순운전자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맞는데 지금 보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죠. 대금 미회수 사유를 분석하여 반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여기 반품 누락이라든가 입금 불일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도 이 사례, 즉 잔액 및 거래처 점검과는 의미가 없다. 선결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회수율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 보기 사례와는 다르다. 외상 매출 세금 잔액과 거래처별 매출을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게 4번이 되겠죠. 지금 대금 회수에 대한 방법 중에 사례를 줬고 수많은 대금 회수 그 내용 중에서 관리 방법 중에 뭐냐 이거죠. 11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 사실관리의 물류활동에 대해서 옳은 것. 소비자가 교환, 환불 또는 수리를 위하여 구입한 제품을 판매자에게 되돌려 보내기까지 물류. 우리는 이걸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반품이죠. 반품 물류라 부른다. 소비자가 교환, 환불, 수리하기 위해 보내는 물류라고 부릅니다. 반품 물류도 근데 결국에 역물류에 해당이 된다. 반품, 우리가 교환, 폐기 이런 것들 역물류라 불렀죠. 12번입니다. 공급망 물류 거점 구축 시 질적인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고객 만족, 수요 창출, 고정 투자 비용, 참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있는데 딱 하나 걸리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 투자 비용은 거점 설계할 때 고려되는 비용 지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지표가 아니라 양적인 지표에 해당이 되겠다. 답은 3번입니다. 13번 재고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 고정 주문 기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은 정기적으로 발주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족한 양만큼. 그래서 기간은 고정되어 있고 발주량은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량이 항상 일정하다 틀렸고요. Q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죠. 재고의 수시파악이 어렵다. 그쵸? 얘는 수시파악을 하는 건 누구예요? Q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주문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얘도 Q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1번, 3번, 4번 다 뭐다? Q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14번 재고관리 기록 방법 중에 계속기록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가 됐습니다.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은 여러분들께 제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거래가 빈번하지 않을 때 적합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계속기록법. 감모 손실이 기말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고 단기 매출이익이 작게 나타난다. 얘는 어디예요? 실질재고조사법이죠. 답은 3번이네요. 재고의 증감과 금액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한다. 4번도 맞네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흔히 말하는 재고 입출구 과정을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모 손실이 기말 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재고 수량보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은 재고가 없잖아요. 실제 재고를 파악하는 겁니다. 재고 실사를 통해서 마지막 월초와 월말에 한다 하면 월말에 없는 내용들은 다 뭐 있다? 그쵸? 팔렸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고 단기이익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에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송 공급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 1회 편도 운송거리가 1일 이상 소요되는 운송이나 일정 거리를 순회하며 집화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의 운행 후에 운전자를 교대하여 여기가 포인트죠. 아마 이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님들 중간에 한번 바꿔서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운전기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쵸? 릴레이식 운송 시스템이라 부른다. 릴레이식. 왕복은 말 그대로 갔다가 돌아올 때 빈차로 돌아오지 않도록 차를 싣고 실차율을 높이겠다는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환결은 연속적으로 영차 운행을 해서 최초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환승 시스템은 출발지와 도착지 중간에 환승을 해놓는 건데 승무원을 갖다 놓고서 중간 환승을 한다는 건데 이거 엄연히 따지면은 물류 관리사 쪽에서의 내용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ERP, SCM에도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그동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답은 4번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16번 창고관리자 A와 B 대화를 바탕으로 이들이 고유하고 있는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회전율이 낮은 재고니까 저 안쪽에 두자. 회전율이 높은 건 바깥쪽에 두자. 왜 뭐예요? 회전 대응 원칙이죠. 17번 보기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업무 방식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현우는 자재구매팀 신입사원이다. 그는 생산부서의 요청에 따라 동일 품질의 원재료를 필요한 수량만큼 적정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또한 여러 공급처를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트 방식에 따라 재고를 최소화한다.
OR 원칙에 따라 OR은 여러분들 right quality, right quantity, right time, right price, right vendor라는 거죠. 구매관리 교과서 제일 앞쪽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OS 활동은 3종 OS 활동 기억나시죠?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이건 OS는 아닌 것 같아. G2도 아닌 것 같아요. EOQ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OR이죠. OR. OR이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ight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18번 보기의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현금 할인 조건 표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격 할인 방식 중에 거래일이 9월 1일이지만 할인 기간을 9월 15일로 기산일을 즉 거래는 먼저 일어났지만 기산일을 늦춰하겠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선 일부 현금 할인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드밴스드는 똑같아. 그럼 뭐해요 지금 5% 할인율로 며칠 동안 10일 동안이죠. 15일부터 25일까지니까 그러면 5/10 어드밴스드 답은 1번이네요. 19번 생산성 A 제품의 원가 구성이다. A 총원가를 구하세요. 자 우리 총원가는 우리 뭐예요 여러분들 제조 원가 더하기 판관비죠.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경비는 직접 노무비 50%라 했으니까 1,500원인가요? 그죠? 1,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 원가는 얼마예요? 요 세 개를 합치니까 9,000원이 되겠네요. 직접 원가에다가 간접비를 더하면 되겠죠. 간접비는 또 직접 원가의 40%래요. 그럼 4구 36이네요. 3,6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2,600원이 지금 뭐예요? 지금 원가가 되겠죠. 그죠? 원가가 됩니다. 제조 간접비는 3,600원이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제조 간접비 직접 원가의 40%니까 제조 원가가 지금 12,600원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판관비, 판매 및 일반 관리비인데 합쳐서 4,000원입니다.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6,600원이네요. 답은 3번인데 친절하게 이렇게 공식도 써놨어요. 자 20번 공급자 선정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만 특정 자격을 갖춘 답 나왔죠. 제한한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의 조건을 제한하지만 이 제한 조건만을 달성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원해라.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2급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시뮬레이션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